자, 그럼 이제 교과서 183페이지 무임승차자 문제와 수요 표출 메커니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공재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진실로 드러내면 자기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할까봐 진정한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왜 공공재의 경우에는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게임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요, 어린이집이라는 공공재 생산에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해봅시다. 개인 A와 개인 B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각각 900만 원씩의 편익을 얻게 되는데 두 사람이 모두 찬성하면 비용을 반반 부담하면 되는데 한쪽만 찬성하는 경우에는 찬성한 사람만 1,000만 원의 비용 부담을 한다라고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은 찬성했고 어떤 사람은 반대했어. 그러면 이 찬성한 한 사람만 어린이집 설치 비용 1,000만 원을 모두 부담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요. 자, 보시면은 자, 두 사람 모두 찬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로 인해서 각각 900만 원씩의 편익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자, 900의 편익을 얻는데 설치 비용은 1,000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씩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순편익으로서 400의 순편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400이 온 거예요. 자, 개인 A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두 사람 모두 찬성해서 설치되면 자, 900만큼의 편익을 얻게 되는데 설치비는 두 사람 모두 찬성했으니까 절반인 5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A는 400의 순편익을 얻게 되죠. 자, B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한 사람은 찬성하고 한 사람은 반대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A만 찬성했으니까 A가 설치비 1,000만 원을 혼자 독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900의 편익을 얻게 되는데 설치비는 혼자 1,000이라고 하는 설치비를 혼자 독박을 쓰니까 A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100이 돼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찬성한 경우에는 찬성한 사람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자, 반대한 사람은요, 설치비는 한 푼도 내지 않고 900의 편익만 얻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은 900의 순편익을 얻게 돼요. 자, 이래서 마이너스 100과 900과 마이너스 100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두 사람 모두 반대했다라고 하면은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지도 않아서 편익을 얻지도 않고 대신 설치 비용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의 균형이 어디에서 달성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인 B가 찬성할 때 개인 A는 반대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개인 B가 반대할 때 개인 A는 그때 반대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따라서 개인 B가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개인 A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개인 A의 우월 전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하시죠? 무조건 개인 A는 반대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바로 반대가 개인 A의 우월 전략이고요. 자, 개인 A가 찬성할 때는요, 개인 B는 찬성할 땐 400, 반대할 땐 900이니까 이때 개인 B는 역시 반대하는 게 유리합니다. 개인 A가 반대할 때 개인 B는요, 자, 찬성하면 마이너스 100, 반대하면 100이니까 반대하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개인 B도 개인 A가 어떻게 나오건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유리해서 개인 B 또한 반대가 우월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두 개가 모두 있는 칸이 바로 요 칸이기 때문에 바로 요 칸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 모두 반대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요. 자, 바로 이것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얻어지게 되냐면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한 사람은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할 수 있다 보니까 서로 공공재 설치를 반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찬성하면 무임승차로 얻어 타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재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두 사람 모두의 순편익이 각각 400씩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것이 사실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 공공재는 적정하게 공급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재의 최적 공급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시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지만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시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를 경제학자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에요. 자, 국민들 마음속에, 소비자들 마음속에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가 있어. 이거를 진정한 선호를 끄집어내도록 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너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속일 수 없도록 그 마음을 꺼집어내는 것이 바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공공재의 최적 공급 모형은 각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시연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앞에서 최적 공급 모형을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시연한다면 그러면 자, 시그마 MRS가 MRT랑 일치하도록 또는 시그마 MB가 MC랑 일치하도록 공공재를 생산할 때 최적의 공공재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정한 선호를 시연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진정한 선호를 드러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다.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란 이것을 말한다. 자,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 상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들에게 자신의 선호에 의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조세액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자신의 선호에 의해서 이 말은요. 나 공공재를 좋아해. 나 공공재를 많이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실되게 얘기했더니 아, 그래? 너 그러면 세금 많이 내라. 이래버리면 누가 공공재를 좋아한다라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담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가 그 자신이 공공재에 대해서 가지는 선호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연동되어 버리면 그 누구도 진정한 선호를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앤드 두 번째,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익을 추구합니다. 우리 경제학은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전제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는 것이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저요 이러면서 저는 공공재 이만큼 좋아합니다 라고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선호를 얘기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겠지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먼저 클라크 조세라고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자, 클라크라는 학자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자, 클라크는요, 사람들한테 공공재 생산 비용을 이런 식으로 부담시키면, 즉 조세를 이런 식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시연할 거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볼게요. 개인 I가 있습니다. 자, I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공재를 Z만큼, Z는 공공재의 양을 의미하겠죠. 자, Z만큼의 공공재를 소비할 때 개인 I가 얻는 그 소비자의 편익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공공재의 양, 자신이 소비하는 공공재의 양에 의해서 개인 I의 편익의 크기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공공재의 단위당 생산 비용은 C1이라고 합니다. 자, 생산 비용이 단위당 생산 비용 C1이 일정하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 공원 한 평을 조성할 때
공원 한 평을 조성할 때 그 조성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100만 원이 있으면 공원 한 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단위당 생산 비용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0평짜리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 곱하기 1000평 하게 되면은 공원의 전체 생산 비용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공공재의 전체 생산 비용을 구하고 싶으면 생산되는 공공재의 량이 Z라고 하고 이것의 단위당 생산 비용이 C1이면 공공재의 생산 비용은 C 곱하기 Z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이게 뭐죠? 공공재의 총 생산 비용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개념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랬을 때 공공재 소비의 순편익을 구하려면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 사회에 개인들이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얻게 되는 편익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의 총합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총 편익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것을 시그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공공재 공급에 따른 총 편익이에요. 공공재가 공급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얻게 되는 사회 전체의 총 편익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자, 우리 사회 구성원이 A, B, C 이렇게 세 명의 사회 구성원이 있는데 자, 어떤 공공재가 공급되어서 A가 15만큼의 편익을 얻고 B가 10만큼의 편익을 얻고 C가 7만큼의 편익을 얻는다면 전체 우리 사회 전체는 32만큼의 총 편익을 얻게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이게 이렇게 32가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공공재 생산 비용 구해야 되는데 공공재 생산 비용은 C 곱하기 Z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 공공재 단위당 생산 비용이 2라고 하고 그 공공재가 공급되는 수량이 10이라고 한다면 전체 공공재 총 생산 비용은 20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바로 남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게 순편익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공공재 공급에 따른 순편익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순편익이 극대화가 되는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있을 겁니다. 얼마가 있겠죠? 우리 그 양을 Z 스타라고 할 거예요. 우리 그 양을 Z 스타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는 Z 스타만큼의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때 이 공공재 공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순편익이 극대화된다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는 Z 스타만큼의 공공재가 공급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Z 스타만큼의 공공재가 공급될 때 공공재 생산의 전체 생산 비용은 C 곱하기 Z 스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C 곱하기 Z 스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최적의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그 총 생산 비용은 C 곱하기 Z 스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개인 I라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구해진 공공재 생산의 총 생산 비용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총 편익의 합중에서 그 본인의 편익만 뺀 나머지 사회 구성원만의 편익의 합을 여기에서 빼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이해하는 게 약간 처음에 어려울 겁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사회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사회 안에는요, A, B, C, D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이랬을 때 Z 스타만큼의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때 A는 얼마만큼의 편익을 느끼냐면 A는 10만큼의 편익을 느껴요. 자, B는요 5만큼의 편익을 느끼고 C는 7만큼의 편익을 느끼고 D는 8만큼의 편익을 느낀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5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 총 편익은 30만큼의 총 편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개인 I 대신에 얘를 개인 C라고 할게요. 개인 C.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개인 C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랬을 때 공공재 총 생산 비용에서
무엇을 빼서 개인 C가 부담해야 될 조세를 구하냐면 개인 C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총 편익의 합으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총 편익의 합을 빼주는 거예요. 자, 해보면 이게 얼마죠? 이게 15고 하니까 이게 23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23을 빼주는 겁니다. 만약에 자 최적의 공공재 생산량이 15라고 할게요. 단위당 생산 비용은 2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30이 나오잖아요. 얘가 30이 나오는데 30이라고 하는 전체 공공재 생산 비용 중에서 개인 C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을 더해서 그걸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인 C의 조세를 구해주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공공재의 최적 공급을 결정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얼마만큼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자, 공공재 공급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을 결정할 때에는 개인 I 또는 개인 C의 선호가 반영이 됩니다. 자, 이게 왜 반영되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 Z스타를 구할 때 이 Z스타를 구할 때 우리 앞 페이지 보시면은 사회 전체의 순편익을 구할 때 이 순편익을 구할 때 개인 I나 개인 C의 편익이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갔어요. 개인 I가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에서 얼마만큼의 편익을 느끼는지가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Z스타라고 하는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재의 공급량을 구할 때에는 자,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을 결정할 때에는 개인 I의 선호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공공재량이 공급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그랬을 때 그때 개인 I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에는 개인 I의 선호가 반영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I가 이 공공재를 좋아한대 라고 얘기했더니 너 그럼 세금 많이 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I가 이 공공재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한다라고 말한 그 선호의 크기와 무관하게 개인 I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지금 1번 내용이 있고 2번 내용이 있는데 자, 지금 1번 내용은 최적의 생산량 결정, 최적의 생산량 결정과 관련된 문제고 자, 두 번째는 개인 I의 조세액 결정인데 자,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은 우리 앞에서 이 Z스타를 구할 때 사회 전체의 총편익을 구할 때 개인 I의 편익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I의 편익도 반영되어서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해결된 겁니다. Z스타를 구할 때 이미 개인 I의 선호를 반영해서 Z스타를 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개인 I의 조세액을 구할 때에는 개인 I의 선호와 개인 I가 내야 될 조세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사회 구성원 전체의 편익 중에서 개인 I의 편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만을 더해서 여기서 빼준 거예요. 자, 이래버리면 개인 I가 7이라고 했든 10이라고 했든 15라고 했든 35라고 했든 뭔 상관입니까? 개인 I가 나 이 공공재가 이만큼 공급되면 Z스타만큼이 공급되면 나 이만큼의 편익을 얻어 라고 했을 때 이 숫자를 뭐라고 얘기했건 개인 I의 조세액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I의 조세 부담액은 개인 I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편익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I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과 개인 I의 선호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 I는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는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보세요. 자, 먼저 정부가 물어봐요. 개인 I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 마을에 어떤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해. 그런데 이 공공재를 너는 얼마나 원하는지 한번 얘기해 봐.
그래서 네가 이 공공재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더 크게, 더 많이 만들 거고 네가 이 공공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걸 반영해서 그만큼 공급 규모를 줄일 거야. 넌 이 공공재 얼마나 원해? 라고 물어봤더니 개인 아이가 말을 잘 못해. 그래서 너 왜 그래? 괜찮아. 진정한 너의 선호를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개인 아이가 근데 제가 이거 좋아한다고 하면 저한테 세금 많이 내라고 할 거잖아요.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마. 네가 이 공공재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하든 얼마나 싫어한다고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너에 대한 조세액은 결정될 거야. 너의 선호와 네가 내야 될 조세액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공공재의 공급량을 말해봐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개인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말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공공재의 양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좋아하는데 싫어한다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싫어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의 조세액과 자신의 선호도의 크기는 관계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자, and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자, 개인 아이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선호와 자신이 납부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를 연관시키지 않기 위해서 개인 아이의 조세액을 결정할 때는 개인 아이의 편익은 빼고 개인 아이의 선호액 크기는 빼고 나머지 사람들의 편익만을 이용해서 개인 아이의 조세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조금 이게 처음에 이해가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우리가 회식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중국집에 가서 회식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메뉴를 고르래. 메뉴판을 주면서 네가 먹고 싶은 메뉴 있으면 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고른 메뉴의 값을 네가 내는 건 아니야. 음식값은 네가 뭘 골랐는지에 의해서 네가 내야 될 음식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야. 음식값은 네가 뭘 골랐는지와 무관하게 결정될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러 싸고 맛이 없는 음식을 고르겠어요? 어차피 내가 어떤 메뉴를 고르는가와 내가 내는 음식값이 연관이 없다면 내가 정말 먹고 싶은 비싸고 좋은 음식을 고르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음식값을 내가 고른 메뉴의 음식값을 내가 내는 게 아니래잖아요. 음식은 그냥 먹고 싶은 걸 고르고 음식값은 각자 내야 될 음식값은 내가 어떤 메뉴를 골랐는가와 관계없이 음식값을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음식을 고를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우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 아이는 자, 최적의 공공재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때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월 전략이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음식값을 개인별로 각자 얼마씩 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 아이가 내야 될 음식값을 결정하거나 조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아이의 선호의 크기에 관계없이 개인 아이의 조세액이 결정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개인 아이의 편익이 7이라고 하는 경우와 20이라고 하는 경우 한번 경우의 수를 1번과 2번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개인 아이의 편익이 7인 경우에도 나머지 사람들의 편익을 더하면 23 나오죠. 근데 개인 아이의 편익이 20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편익을 더하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23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아이의 편익이 7이든 20이든 또는 다른 숫자이든 관계없이 항상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의 편익인 23이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개인 아이의 선호의 크기와 개인 아이가 내야 될 조세액의 크기가 서로 관련이 없어지죠. 이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클라크 조세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개인들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시연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핵심적인 아이디어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클라크 조세의 핵심 아이디어, 핵심 원리가 있는데 바로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 결정에는 개인 아이의 선호가
반영되어서 결정되는 겁니다. 중국집에서 메뉴 고를 때에는 진정으로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반영되어서 메뉴가 주문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아이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에는 개인 아이의 선호가 반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아이의 선호만 빼고 개인 아이의 편익만 빼고 다른 사람들의 편익의 합을 여기다가 넣어서 빼준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일일이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사회 구성원 1번, 2번, 3번, 4번, I, Z, K, H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조사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담합해서 왜곡된 선호를 시연하면 본 메커니즘이 무력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제가 앞에서 우리 다시 요 공식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아까 제가 30이라 했었죠? 자, 30이라고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A, B, C, D가 이렇게 4명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원래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의 크기는 5, 3, 2, 7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얼마예요? 이게 17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개인 A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를 구한다면 3, 2, 7을 더하면 12니까 이 자리에 12를 빼게 되면 개인 A는 조세 얼마를 부담해야 돼요? 조세를 18을 부담해야겠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개인 A만 갖고 따져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담합을 하기로 했어.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입을 좀 맞춰볼까? 우리 너희들 세금 내기 싫지? 니네도 공공재는 원하지만 세금 내기 싫잖아. 우리 한번 입을 좀 맞춰보자. 담합을 하면 되거든. 잘 들어. 정부에서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조사로 나올 거야. 그랬을 때 무조건 뻥튀기에, 무조건 몇 배씩 뻥튀기에. 알았지? 내 말대로 한번 해봐. 해서 딱 담합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조사를 해. 자, 이 공공재가 공급되면 당신들은 얼마만큼의 편익을 얻습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담합을 이제 해요. 담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개인 A가 저는 15요, 저는 12요, 저도 12요, 저도 15요 이렇게 뻥을 쳤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더하면 얼마예요? 50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5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 A의 조세액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개인 A는요, 공공재 총 생산 비용은 30은 똑같고, 개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편익을 더하니까 35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35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조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그럼 이 경우에는 조세액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여러분, 조세액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로부터 돈을 5만큼을 받는 걸 얘기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 걸 얘기한다고요. 자, 조세액이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5만큼의 세금을 내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조세액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담합을 해버리면 선호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담합을 해버리면 공공재는 공급되면서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받으면서 공공재를 공급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큰 맹점으로서 담합에 무력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담합에 무력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클라크 조세는 균형 예산이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번 B도 구해볼까요? B 구하면 40이거든요. 30 빼기 40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이너스 10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 비용이 조달된다라고 확실히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클라크 조세는 균형 예산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보웬 모형이나 사무엘슨 모형이나 린달 모형 이런 것들은 균형 예산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클라크 조세는 이런 식으로 개인 아이가 부담해야 될 조세를 구하기 때문에 균형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라가 국민들한테 수십의 보조금을 주면서 공공재까지 30을 들여서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균형 예산이 보장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공공재 생산 비용과 조세 수입이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바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클라크 조세입니다. 자, 도제 185페이지 보시면요. 사례를 통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 3명으로 구성된 사회가 있는데 각각 20단위 공동제 공급할 때 순편익이 극대화된다라고 해요. Z스타가 20이죠. 그랬을 때 각각의 편익이 40, 30, 20이면 자, 이 각자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구에 보면은 30, 20, 10이기 때문에 자, 총 조세액이 60이 나와요. 역시 이러한 경우에도 총 생산비 80이 충당되지를 못합니다. 각자가 내야 될 조세액의 총합이 생산비 80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균형 예산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교과서 186페이지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클라크 조세와 논리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논리적인 구조는 똑같은데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좀 구별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마을이 있는데 마을 주민은 A, B, C, D 4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주민 A하고 B는요, 체육시설 설치에서 각각 이만큼의 편익을 느끼고요. C, D는 각각 도서관에서 이만큼의 편익을 느낍니다. 자, 따라서 주민 A, B는 체육시설 설치를 찬성할 것이고 C, D는요, 도서관 설치를 찬성하겠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어떠한 공공재가 공급될 거냐면 바로 체육시설이 설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의 총 편익이 도서관보다 더 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체육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 A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A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를 구할 때에는요. 자, 일단 먼저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자, 개인 A가 없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개인 A가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한번 일단 초기 상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 현재 도서관에 체육시설의 총 편익이 10이니까 만약에 A가 없었다면 A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 B, C, D만 있었다면 어떤 공공재가 설치됐을까요? 당연히 도서관이 설치되었을 겁니다. 자, A가 없었던 상태에서는 나머지 주민들 B, C, D만 놓고서 투표를 했다면 당연히 도서관이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원래는 Y제가 설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주민이 뿅 하고 나타나면서 저 이 동네 새로 이사 왔는데요. 저는 체육시설 설치에서 8만큼의 편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에서 이만큼 편익을 느끼니까 체육시설의 총 편익이 20이니까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사회적 상태가 바뀌죠. A가 없었을 때는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을 건데 A가 참여함으로써 우리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사회적 상태가 바뀝니다. 지금 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A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는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A의 선택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의 상실분이라고 정의가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을 지금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순편익의 상실분이 대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것 빼기 이것으로서 이루어져요. 자, 뭐냐면 A라는 주민이 X 체육시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대신 무엇을 포기하게 됐죠?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공재의 공급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도서관이 지어졌다면 이 마을에는 19만큼의 편익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설치되었다면 19만큼의 편익을 얻었을 건데 마을 주민 A가 저는 체육시설을 찬성합니다. 저는 체육시설에서 8만큼의 편익을 느낍니다. 라고 자신의 선호를 표명함에 따라 도서관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사회적 상태가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이 경우에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체육시설 설치의 기회비용은 도서관 설치였겠죠. 체육시설이 아니라 도서관이 설치되었다면 이 마을에는 19만큼의 편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포기하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된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A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 표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 앞자리에는 X라고 하는 선택의 기회비용이 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선택의 기회비용이 와요. A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회적 상태가 Y에서 X로 변경되었으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상실하게 되는 편익의 크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Y제 공공재의 편익인 19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19가 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앞에서 클라크 조세는요. 이 자리에 뭐가 왔냐면 C 곱하기 Z 스타가 왔었어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화폐액으로 표시한 공공재 생산 비용을 얘기해요. 자,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는 공공재를 설치하려면 얼마의 공급 비용이 든다. 얼마의 총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그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에서 이 앞자리는 생산 비용이 오는 게 아니라 기회 비용의 관점에서 체육시설이라는 공공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대안인 도서관이 가져왔었을 이 마을의 편익의 크기인 19만큼의 편익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비용? X제 공급의 기회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육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도서관의 편익 19를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X제 설치의 기회비용인 Y제의 편익인 19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약간 다르죠? 자, 요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런데 이 19만큼의 편익을 상실하는 건 맞는데 대신 X제라는 공공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12만큼의 편익을 얻는 것도 있어요. A야, 너무 자책하지 마. 네가 그래도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체육시설을 팔 만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록 도서관이 우리에게 주었을 19만큼의 편익은 상실하지만 대신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체육시설 설치로 인해서 12만큼의 편익을 얻는 건 있어. 19의 편익은 상실하지만 대신 체육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12만큼의 편익은 얻는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순편익의 크기는 19가 아니라 19에서 12를 뺀 7만큼만 상실하는 거야.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A의 선택으로 인해서 Y라고 하는 공공재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Y라는 공공재가 공급되었으면 우리 마을에 줬었을 편익의 크기인 19가 일단은 기회비용으로 작용을 하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X제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X제에서 얻는 편익의 크기가 12이기 때문에 19는 상실하지만 대신 12는 얻어. 따라서 A의 선택으로 인한 순편익의 상실분은 7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A야,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순편익의 크기는 7이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겠다. 네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조세를 부담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세액을 결정하는 로직이 바로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장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 암기하셔야 돼요. 자, 개인 A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는 개인 A의 선택으로 인하여 사회적 상태가 Y에서 X로 변경되죠. 자, Y에서 X로 변경됨에 따라 19라는 편익은 상실하게 되고 12라고 하는 편익은 새롭게 얻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7만큼의 편익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 그것을 사회적 순편익의 상실분이라고 하는데 19 빼기 12로 구해집니다. 그 크기가 7이니까 A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는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로직을 이용해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자, 다시 자리에 8이 오고 20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 A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이 7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개인 B가 부담해야 될 조세액은 자, 개인 B 너도 마찬가지야. 자, 너도 마찬가지야. 너의 선택으로 인하여 너의 공공재 선호 표명으로 인하여 Y라고 하는 공공재가 공급되지
공급되지 못하고 X라고 하는 공공재가 공급됐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19만큼의 편익은 상실되었지만 대신 너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은 8만큼의 편익을 얻었기 때문에 너의 선택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의 상실분은 19 빼기 8이라서 11이거든. 넌 그래서 11만큼의 조세를 내면 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C하고 D는요 조세액이 빵이래. 자, C하고 D는 왜 조세액이 빵일까요? 왜냐하면 C하고 D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회 상태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어요. 자, C하고 D는 도서관 설치를 찬성했는데 이러한 C와 D의 선택으로는 사회 상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하고 D는 조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C하고 D는 조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C와 D의 선택으로는 사회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하고 D는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A하고 B는요. 조세를 얼마나 부담한다?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회적 상태가 바뀌었어. 바뀌면서 상실된 순편익의 크기가 A 너는 7이고 B 너는 11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만큼 각각 조세를 부담해주면 좋겠어 라는 것인데 C하고 D가 물어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선택으로 인해서는 사회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어. 사회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회적 상태가 바뀌면서 발생한 사회적 순편익의 상실분은 없어. 따라서 너희들은 조세를 낼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C하고 D는 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로직이 살짝 복잡한데 결국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자, 이것의 성격이 뭐냐? 요 앞자리 요거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거의 성격이 뭐냐? 요 앞자리 요거의 성격은 자, X라고 하는 공공재 설치의 비용이 아니라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설치 비용 얼마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X라는 공공재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설치함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공공재가 가져왔었을 편익의 크기가 얼만데 그 기회비용적인 관점이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뒤에 오는 요 두 숫자 각 개인이 부담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는 각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사회 상태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의 감소분이 각 개인이 부담해야 될 조세액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헷갈리죠? 하지만 요 앞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요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게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옆에 평가 보시면요. 균형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A와 B의 조세액의 합계가 18인데 요 18이라는 조세액의 크기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비용이 모두 다 충당될 수 있는지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담합하여 왜곡된 선호를 시연하면 본 메커니즘이 무력화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합에 무력해요. 한번 숫자를 넣어서 가상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C하고 D가 담합하기로 했어요. 야, 우리 나라에서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조사할 때 담합을 해서 뻥튀기를 하자. 자, 너는 20이라고 하고 나는 30이라고 할게. 이렇게 이제 담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얼마가 되는 거 아니 5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사회적 상태가 바뀌게 돼요. 그죠? 도서관이 설치되는 걸로 사회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A하고 B는 조세를 내지 않아요. A하고 B는 조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C하고 D는 조세를 얼마를 내는 거 하니 너희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사회 상태가 바뀌었어. 자,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을 건데 체육시설이 우리에게 주었을 편익의 크기는 20이었거든. 자, 너희들은 20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자, 빼기 C 너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의 크기를 다 더해보니까 30이네. 오, 빼기 30. 오, 마이너스가 나오네. 마이너스 10. 자, D 너의 편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을 더해보니까 20이야. 여러분 이거 25라고 할게요. 숫자 바꿀게요. 자, 그래서 자 25야. 그러면 이제 25가 이렇게 오겠죠. 마이너스 5가 오네.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조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그거는 거꾸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걸 의미한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C하고 D가 이렇게 담합을 하게 되면 Y제 공공재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and 동시에 세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공공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에 무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클라크 그룹 조세는 역시 클라크 조세와 마찬가지로 담합에 무력하고 균형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게 처음 봤었을 때는 앞에서 공부한 클라크 조세와 매우 로직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요 앞자리에 클라크 조세는요. C 곱하기 Z 스타가 오고 이 뒷자리에는 시그마 개인 I의 편익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의 합이 오는데 자, 일단 이건 일치하죠. 요건 사실 일치하잖아요. 그죠? 개인 I,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의 합이 오니까 사실 이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공공재 생산 비용이 오느냐 아니면 어떤 공공재 설치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그 공공재의 편익의 크기가 오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직은 굉장히 유사한 로직입니다. 이러한 차이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균형 예산 보장되지 않는다. 담합에 무력하다라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187페이지에 허비치의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 이론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완벽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바로 허비치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마치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굉장히 유사하죠. 자, 그래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처럼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하는 완벽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 완벽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진정한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그 개인들에게도 우월 전략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유리한 전략이어야 해요.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한 전략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공재를 공급하면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가 공급되어야 되고 세 번째, 공공재 공급에 균형 예산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공부했던 린달, 보웬, 사무엘슨 모형을 보면요. 자,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균형 예산도 보장이 됩니다. 자, 균형 예산이 왜 보장이 되냐면 자, 시그마 MB가 MC랑 같아지도록 생산을 하고 시그마 MRS가 MRT랑 같아지도록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과 국민들이 거기에서 얻는 편익의 크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 편익의 크기만큼 조세를 부과시켜서 그것들의 합을 구하면 생산 비용과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균형 예산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돼요. 그런데 이것의 최대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진정한 선호를 실현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취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했죠. 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 어떤 사람이 MB가 자, MB의 크기가 A는 MB가 5래, B는 MB가 3이래, C는 MB가 2래 이래 버리면 A한테는 세금 5를 내라고 하고 B는 세금 3을 내라 하고 C는 세금 2를 내라 하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게 우월 전략일까요? 자기에게 유리할까요?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공공재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져요. 따라서 우월 전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형들은 진정한 선호 표출이 우월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형들 역시 완벽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공부한 클라크 조세라든가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의 경우에는 자, 진정한 선호 표출이 우월 전략이에요. 앞에서 제가 중국집 말씀드렸죠. 중국집.
자, 네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랬을 때 네가 시키는 메뉴에 따라서 네가 뭘 시켰냐에 따라서 네가 음식값을 얼마 낼 것이 결정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 편히 네가 먹고 싶은 걸 시켜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걸 시키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월 전략이고요. 자,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도 이루어지지만 균형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충족할 수는 없는데, 자, 우리 여기 1번 조건, 우월 전략을 내시 균형으로 개념을 조금 완화하면, 자, 우리가 게임의 균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우월 전략 균형이 이렇게 있고, 내시 균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월 전략 균형이 더욱더 성립하기가 엄격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 가정을 약간, 그러니까 한 반만 살짝 완화하면, 내시 균형으로 완화하면, 그럼 이제 이것은 달성되지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 세모 정도 살짝 달성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얘를 내시 균형으로 완화하면 1번 조건은 절반 정도 충족을 하고 2번과 3번은 충족할 수가 있어서, 자, 이러한 형태의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그로브즈 레아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요, 클라크 조세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로브즈 레아드 기구는 우월 전략 균형 대신에 내시 전략 균형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대신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을 전부 다 포기하면서, 만약에 얘가 1이라 할게요. 1, 그리고 얘가 0이야. 그랬을 때 1을 포기하면서 대신 1을 얻는 게 아니라 0.5만 포기하면서 1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포기한 건 아니고 1번 조건을 다 포기한 건 아니고 1번 조건을 아주 살짝만 포기하면 이 밑에 3번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브즈 레아드 기구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 구성원들의 담합에 무력하다는 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번,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완벽하게 동그라미로 모두 다 충족하는 수요 표출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증명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표출 메커니즘까지 공부를 끝낸 거예요.